중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장비도 아니고 설계 기술도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고작 6개월인 화학물질 하나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첨단 산업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조용히 수출을 막기 시작했고 중국 공장들은 6개월 후를 걱정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물질의 이름은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한국어로는 감광핵이라고 부르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피에 비유합니다.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가 하나씩 멈추다가 결국 죽게 되죠. 반도체 공장도 똑같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공급이 끊기면 아무리 비싼 장비가 있어도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반도체 만드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스탬프 찍어본 적 있으시죠? 도장에 잉크 묻혀서 종이에 꾹 누르면 그림이 찍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것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얇은 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거예요. 이때 빛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드는데 포토레지스트가 바로 이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화학 물질입니다. 웨이퍼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얇게 바른 다음에 특정 부분에만 빛을 쏘면 빛을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화학 처리를 하면 한쪽만 깎여 나가면서 원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반도체 칩이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화학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반도체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겨요. 1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머리카락 한 올을 10만 개로 쪼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는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회로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안에 금속 불순물을 1조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비유를 들어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에 모래알 하나도 없이 청소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것도 매번 똑같은 수준으로요.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데이터를 쌓고 실패를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70%에서 80%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첨단 공정으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EUV라고 불리는 극자외선 공정용은 일본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독점이죠. 일본 주요 기업은 JSR, 도쿄 오카공업, 시네츠화학, 후지필름 이렇게 4곳입니다. 특히 시네츠화학은 세계 최대 규모의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예요. 이 회사들이 50년 넘게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돈만 있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일본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 소재에 집중 투자했어요. 당시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택한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설계와 장비를, 일본은 소재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못 쓰게 돼요. 반도체 장비는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 수출이 막혀도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기존 장비로 계속 생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6개월 지나면 전부 버려야 해요. 공급이 끊기면 공장이 멈추기까지 몇 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포토레지스트가 무서운 이유예요. 장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인 전면 금수 조치는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이에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수출 허가 지연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압박하는 거죠. 특히 시네츠화학 같은 대형 업체들이 생산 능력 한계를 이유로 중국 내 중소형 공장들에 대한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량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총 한 방 안 쏘고도 상대방의 군수 공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보급선을 끊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중국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3개의 첨단 반도체 장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한 거죠. 그런데 2025년 들어서 경제안보 기조가 더 강화되면서 소재까지 타깃이 확대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장비 수출을 막아도 소재가 계속 들어가면 중국이 버틸 수 있거든요. 완전한 봉쇄를 하려면 장비와 소재를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이 역할을 맡은 거죠. 중국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패닉입니다. 상하이와 선전의 현물 시장에서는 소재 확보를 위한 사재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은 치솟았고 중소형 팹들은 물량 확보에 혈안이 됐어요. 반면에 중국 국산 포토레지스트 업체들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장수, 나타, 상하이, 신양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국산화 현황을 팩트체크해보면 상당히 암울합니다. 포토레지스트도 종류가 있어요. 공정 수준에 따라 다른 제품을 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건 G라인, I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가전제품이나 저사양 칩 만들 때 씁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약 20% 정도 국산화를 이뤘어요. 그 다음이 KRF입니다. 248 나노터 파장을 쓰는 건데 3D 낸드 플래시나 자동차용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해요. 이 분야 국산화율은 5% 미만입니다. 우한 타이즈웨이라는 회사가 T150A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양산 검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120노미터 해상도입니다. 구형 공정 기술에 해당하죠. 여기서 중국 매체들이 기술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7나노에서 14나노급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쉽게 말해서 자전거를 잘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구형 공정정 성공이 첨단 공정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RF 포토레지스트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193나노미터 파장을 쓰는 건데 로직 칩이나 디램 같은 핵심 반도체 만들 때 필수예요. 7나노에서 65노 공정에서 사용합니다. 중국 국산화율은 1% 미만이에요. 난다 오토 같은 회사들이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양산 라인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에요. 가장 첨단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는요, 국산화율 0%입니다.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독자 개발 시도가 있긴 하지만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축적의 문제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50년 넘게 이 분야에 투자해왔거든요. 실패한 레시피만 수만 개를 갖고 있어요. 그 실패 데이터가 다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시간을 압축하기는 힘들어요. 비유를 들어드리면 30년 경력의 요리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매일 요리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쌓아온 감각이 있잖아요. 레시피만 보고 따라하는 초보 요리사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반도체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5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출범시켰어요. 국가 직접제로 산업 투자 기금 3단계라고 부르는데 규모가 3,44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65원이에요. 1단계와 2단계는 주로 파운드리와 장비에 집중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3단계는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복카드입니다. 중국도 약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휘토류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등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광물이죠.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갈륨, 게르마늄 같은 휘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일본과 미국의 공급망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포토레지스트 막으면 우리는 휘토류 막겠다. 이런 식의 맞대응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휘토류는 대체재 개발이 가능하고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토레지스트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일본 아니면 답이 없어요. 비대칭 전쟁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중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보유한 포토레지스트 재고가 소진되는 2026년 상반기부터 문제가 본격화될 거예요. SMIC 같은 중국 주요 파운드리들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가형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가전제품, 저가형 스마트폰, 전기차 부품 같은 게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가격도 오를 겁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전기차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인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문 용어로 분절화,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레거시 시장, 그러니까 28나노미터 이상 구형 공정 시장은 중국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장비와 소재를 국산화해서 저가 칩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문제는 첨단 시장입니다.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심의 공급망이 더 공고해질 거예요. 중국은 이 시장에서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표준으로 갈라파고스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 휴대폰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된 것처럼 중국 첨단 반도체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중국이 첨단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다고 해도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이 낮아지고 칩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게 이 상황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둘 다입니다. 먼저 기회 측면을 보면 중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입니다. 국내 소재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켄 같은 한국 포토레지스트 업체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한국까지 확대하면 우리 전자산업도 타격을 받아요. 게다가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거나 국산품 우선 정책을 강화하면 수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양면 전략을 써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요. 이 상황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21세기형 자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석유가 했던 역할을 지금은 반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무기도 못 만드니까요. 그런데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가 필요하고 이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이 50년간 투자해 장악한 겁니다. 결국 기술 전쟁에서 이기려면 돈만 있어선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축적되는 노하우, 즉 암묵지가 진짜 경쟁력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번 규제는 전략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장비 규제에 이어 소재까지 막으면서 공식적인 금수 조치 없이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 기간 안에 첨단 소재 자립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첫째, 일본의 규제 수위입니다. 둘째, 중국의 국산화 진척 속도와 실제 양산 여부입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 어느 정도로 협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규제는 빙산의 일각이며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도체 칩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대, 일본이 던진 카드 한 장이 중국 반도체 굴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중국의 극복 여부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기술 패권의 향방을 가를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거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